지금부터 2025년도 1학기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연구 학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연구교수 강원입니다. 네, 지난 1학기에 저희 교육혁신원은 연구 역량 증진 및 학과별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학생 연구 영역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20개 학과에서 총 44개 팀이 연구를 완수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해서 서울 캠퍼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서 각 8개의 팀이 이번 학술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성과 발표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 학생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심사를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학술제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이 아름다운 교정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탐구하신 결과와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학술제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경상대 학장이신 현재훈 교수님.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융합학부 학부장이신 남경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때맞춰 마지막 심사위원분께서 도착해 주셨습니다. 네, 환경학과 학과장이신 최용수 교수님. 네, 이렇게 세 분께서 오늘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술제 발표는 1부의 4팀, 그리고 2부의 3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발표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그 발표 순서표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비언어 팀이 되겠고요. Finance and AI 융합학부가 지금 언어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비언어 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 7번째 발표자분들은 이공계열 팀입니다. 그래서 2부 종료 후에 심사위원분들의 짧은 심사평을 총평식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망의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사에 앞서서 이미 1차 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총점에서 성실성 10%, 이론적 기반의 타당성 20%,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의 적절성 20%, 그리고 연구 윤리 준수 10%, 이러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오늘 심사에는 총 50%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심사가 50%, 2차 심사 결과가 50% 이렇게 절반씩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에는 지난 1차 심사 결과 50%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2차 심사 결과 50%는 연구의 독창성 20%, 연구 경험을 통한 성장 가능성 10%, 그리고 발표 내용의 구성이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발표는 모든 팀에게 각 13문씩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자 여러분들이 조리 있게 모든 내용을 잘 전달하시고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20%를 차지할 발표 내용의 구성 및 표현력에서는 발표자 여러분들의 발표 기술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내용 시간 안에 잘 모두 전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부 발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발표는 그리스 불가리아 학과의 필로크세니아 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크세니아 팀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버터리즘 지속가능한 관광, 그리스 주요 관광지의 정책 분석에 대해 발표할 그리스 불가리아 학과 양승원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다소 지루한, 안 나오네요. 지루한 주제의 발표를 가장 먼저 들으셔야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최대한 흥미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는 제목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회복된 국제 관광 수요가 그리스에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리스의 핵심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그리스 GDP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2024년 기준 연간 약 3,6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로부터 약 210억 유로가 넘는 수익을 창출해냈을 정도로 그리스에게 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죠. 지나치게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면 국가 경제가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지만 관광 수요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그리스는 역대 최고 관광객 수를 또 한 번 기록했고요.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해당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룬 연구입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국내의 오버투어리즘이나 그리스의 관광산업 관련된 선행 연구를 폭넓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의 오버투어리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의 정립, 독시의 분노지수 이론이라든지 버틀러의 관광수명주기 이론들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UNWTO, 유네스코, OECD 및 그리스 관광청의 공식 보고서와 정책 문서들 그리고 통계 자료들을 조사하며 실질적인 수치와 정책들을 정리하였고요. 또 각 도시별로 다르게 진행된 정책 대응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정책들의 나열이 아닌 그리스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속 가능성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동시에 해당 정책들이 지니는 한계와 실효성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 자체의 제약과 같은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과 연구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표는 제가 도대체 어떤 걸 연구를 했나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길었던 저의 연구 논문에서 핵심만 가져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3곳, 아테네, 산토리니, 미코노스를 조사하였는데요.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고 그중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인 아크로폴리스에 하루 2만 3천 명까지 관광객이 모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스 정부는 아크로폴리스에 입장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하루 최대 2만 명만 수용하고 그 2만 명도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을 받아 특정 시간대에 관광객이 몰리지 않게 조정을 하는 이례적인 정책을 도입을 하였고요. 그 다음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는 모두 유명한 섬이죠. 하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산토리니는 상주 인구가 약 1.5만 명, 미코노스는 상주 인구가 약 1.1만 명인 것에 비해 두 섬 모두 연간 크루즈를 통해서만 받는 관광객이 각 130만 명, 1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과집되는 관광지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크루즈 인원을 제한하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계절에 최대 20유로씩의 관광세를 걷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또 3곳 모두 공통적으로 임대료에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단기 임대, 즉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면서 원래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그리스는 숙박세를 인상하고 무허가 임대를 단기 임대에 과세를 하고 장기 임대료의 전환을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실 연구 시작 전에 제가 계획했던 것과 결과물은 약간 달라서 많이 속상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작성이 다 끝나고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는데 아쉬움이 약간 남더라고요. 우선 정량적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정책 연구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 정책들이 최근에 도입된 것들이라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연기 초기에 계획했던 이론적 틀을 대입하여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던 계획의 차질이 같지만 정책 효과를 제가 단정하지 않고 도입 전의 상황을 분석하며 신중히 다뤘습니다. 또한 국내 이론적 기반의 부재가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그리스 관련 오버투어리즘 연구가 매우 드물고
선행 연구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제 연구가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해외 연구와 비교 참조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인식 자료의 부족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현지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현지의 반응을 담은 기사나 시위 등의 간접적 자료들을 반영해 사회 갈등의 방향성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다뤄봤습니다. PPT 순서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 연구는 자료 수집, 선행 연구 검토, 이론틀 설정, 사례 비교, 그리고 논문 최종본까지 모두 발표자인 제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특히 세 지역의 정책을 공통 프레임으로 지표화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또 연구 방향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 교수님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보완을 했고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아주 대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그것도 현대 그리스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스 전공생으로서 항상 그 점이 아쉬웠고 어학연수로 그리스에서 잠시 지낼 때 그리스 유명 관광지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관광객들이 가득 찬 걸 보고 이것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스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직접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년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스를 방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오버투리즘으로 인한 작은 규제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그리스를 매번 직접 다녀오시는 지도 교수님의 말씀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광업이 주된 산업인 국가들에서 오버투리즘에 대한 불만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유럽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닌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사례를 나열한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버투리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류의 열기가 대단한 지금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오버투리즘 상황에서 국내 연구의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 또한 띄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학과장님으로부터 이 학생 연구를 제안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연구 주제부터 계획, 작성, 마무리 작업까지 제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물론 지도 교수님의 엄청난 도움이 있었지만 제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의 환경정책을 다루는 논문을 다른 교수님과 작성하여 게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는 해봤던 거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근데 뭐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의 주제를 선택을 했나 후회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 연구가 없고 분석할 연구 틀도 없고 출처마다 다 다른 통계 자료와 연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대입해보면서 어떤 기관의 정보를 채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지 고민해보며 오히려 연구자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훗날 그 한계를 완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내가 과연 연구라는 것을 할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학생 연구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될 때마다 갑자기 소심해지고 그럴 때마다 지도 교수님한테 항상 찾아가서 연구는 원래 그렇게 힘든 거다라는 말도 듣고 한 학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지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모두 다 저에게 필요했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스, 나아가서 유럽연합의 정책들에 대해서 연구하며 다양한 분야들을 다뤄보고 싶고 이 학생 연구가 앞으로의 학문적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그리스학과 교수님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 불가리아 학과의 필로크세니아 팀의 재미있는 연구 들어봤습니다. 네,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오버 투어리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캠퍼스가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요즘에 오버 투어리즘 희생자가 여기 있는 글로벌 캠퍼스의 학생분들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아프리카 학부의 김가영 학생입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 산업의 두 거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넷플릭스 기반의 아프리카 영상 콘텐츠 분석을 진행한 남아프리카어 전공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연구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는 하나의 제작자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과 나이지리아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영화의 글로벌 접근성과 노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로컬 제작자들의 문화적 다양성 실천은 넷플릭스와 그 기술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축소되고 있을까요? 저희 연구 목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컨텐츠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남아공의 실버턴 호위 작전과 나이지리아의 아니콜라포의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넷플릭스 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떻게 다양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훼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논문은 문화 혼종성 이론과 알고리즘 제국주의 이론을 기반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진입하기 전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의 영화 산업 지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의 경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인 반면 나이지리아는 개인 주도의 비공식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 모두 넷플릭스가 진출하면서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논문 분석 결과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지리아 영화인 아니콜라포는 죽음을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답게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남자 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지만 결국 오만함과 욕심으로 능력을 잃고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 영화는 17세기 나이지리아 오요 왕국을 배경으로 하며 식민지 이전의 요르바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내포합니다. 여기서 요르바란 나이지리아의 대표 민족 중 하나로 국가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에서 죽은 사람을 되살릴 때 사용되는 호리박과 이를 건네준 아칼라세는 요르바 사회에서의 전통 의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나이지리아 요르바 문화권의 현지성을 전면에 드러내고 영화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편 영화에서는 서구와의 혼종성도 드러나는데요. 주인공의 잘못된 선택이 파멸로 이어지는 서구의 비극적 서사 구조를 차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르바 운명론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적 서사 구조가 우선시되는 공동체적 세계관을 가집니다. 영화에서는 두 세계관을 결합하며 개인의 파멸이 공동체의 파멸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서구의 발전된 CG 기술이 결합되어 시각적 스펙타클을 제공하고 넷플릭스의 시그니처인 드론을 활용한 장면을 다수 노출시켰습니다. 다음은 남아공의 실버턴 호위 작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는 3명의 아파르트헤이트 해방운동가 쿠말로, 테라, 그리고 알도가 은행을 점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할 경우 인질들을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자유를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정권에 저항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소웨토 항쟁을 겪은 주인공 쿠말로가 등장합니다. 공동체를 상실하고 폭력을 경험한 것이 해방운동가들의 저항의 원천이자 동력이 된 것입니다. 남아공은 약 11개의 공식어를 가진 다언어 국가인데 이를 반영하여 영화에서는 줄루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등장합니다. 한편 인질극이 진행된 은행의 내부에서는 인종분리 정책이 전면에 드러나는데요. 흑인과 백인 고객들은 서로 다른 줄에 서야 하고 백인 줄에 선 흑인은 공개적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인질들 모두 영화의 후반부에 우리는 다른 인간과 함께할 때만 인간다울 수 있다는 뜻의 우분투 정신을 실천하며 협력하게 됩니다. 실버턴 호위 작전에서도 문화의 혼종성은 드러나는데요.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알도라는 배신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는 할리우드식 스릴러의 특징이자 신뢰를 대업혀 긴장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영화에서 인질극이 시작됨과 동시에 흑인, 백인, 혼혈에 상관없이 혼재되며 죽음의 대상이자 인질이 되고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서구적인 인종 분류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인종적 경계가 얼마나 인위적인지를 설명합니다. 다음은 플랫폼, 즉 기술적 차원에서의 결과 도출입니다. 넷플릭스의 태깅 시스템은 두 영화의 제작국가 태그를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아프리카 영화 혹은 놀리우드라는 두 가지 태그만 존재하며 세분화된 필터링이 불가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54개국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아프리카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장하여 유럽과 북미의 합작 영화까지 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의 영화 제작자들은 아프리카인에 의해 아프리카인을 위해 제작된 영화만을 아프리카 영화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태깅 시스템이 카테고리의 개념을 무제한 확장하여 문화적 특이성을 가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프리카 영화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넷플릭스에 나이지리아 문화, 역사, 신화 등을 모두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 결과는 없었으며 영어로 검색하는 경우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보다 결과가 많았지만 이 또한 할리우드 영화와 섞여 나오는 비중이 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였으며 실제 영화의 제목을 영어로 검색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라는 영상 플랫폼은 아프리카 컨텐츠 시장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컨텐츠 내용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는 로컬 제작자들이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훼손하지 않고 글로벌 표준을 획득하는 새로운 제작 문법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컨텐츠의 서사 공식이 점차 알고리즘에 맞추어 획일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제 논문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 아프리카 영상 컨텐츠를 구체적 텍스트 분석으로 연결한 선구적 실증 연구입니다. 미디어 제국주의 담론을 현대적 알고리즘 제국주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이를 혼종성 이론과 결합하여 입체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두 주요 생산국을 비교함으로써 대륙 내부의 다양한 산업적,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석 텍스트가 두 개의 영화 콘텐츠로 제한된 점, 그리고 수용자의 관점에서 소비 패턴이나 반응을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 제 연구의 한계점이며 후속 연구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한 내용은 마무리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장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논문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초기 연구 설계 단계에서 넷플릭스 콘텐츠의 문화 제국주의적 재현의 형태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이미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차별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접근 관점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 제국주의적 해석 대신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새로운 제국주의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때 콘텐츠를 넘어 플랫폼 자체가 제국주의적 권력으로 기능한다는 현대적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콘텐츠 분석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플랫폼 이중 구조 분석으로 연구를 심화하여 시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두 개념의 모순적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에 마주했는데요. 연구 초기에 넷플릭스가 분명히 콘텐츠 제작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가정 및 결론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개입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했고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 사례가 아닌 중국이나 남미의 선행 연구뿐이었습니다. 이때 교수님은 가설이 아닌 검증 가능한 관찰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연구 방향을 수정하여 플랫폼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검색 실험을 설계하고 국가명이나 키워드별로 노출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국 경험적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해졌고 알고리즘 문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개인적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료 수집의 한계를 마주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반에 참여한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2016년에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진입한 후 투자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공개 발행하는 보고서의 경우에도 그 수가 적었으며 관련 자료가 대부분 출처가 없거나 검증이 어려운 개인적 견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기반 문헌이 부족한 것도 저의 개인적 맥락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해외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탐색해야 했고 번역 및 해석 부담이 커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자료 접근성의 제한 속에서 가설을 수차례 수정하였고 컨텐츠를 직접 분석 및 해석하는 실증적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객관성의 유지가 어려웠던 것도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연구 주제가 알고리즘 제국주의라는 비판적 관점이기 때문에 감정적 결론 유도나 편향적 서술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중립적이지 않고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편향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지식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초반에 비판적 결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 서술을 피하고 근거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컨텐츠 분석 및 플랫폼 관찰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성장 과정과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생각하게 된 제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적 성장으로는 학술적, 글쓰기 역량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 문장을 근거, 주장, 결론의 구조로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참고 문헌의 각 학술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였고 미주와 각주의 차이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서 또 이를 통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 및 연구 설계를 진행하는 능력도 함량되었는데요. 연구를 위해 프로포즈를 작성할 때 아주 일상적 단계에서 어떻게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지를 알고 결과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진정 연구를 통해 그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적 성장입니다. 첫 번째로 무감신도 하나의 구조적 배제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타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자 하지 않는 태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고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수 혹은 주변부에 아프리카 대륙이 위치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남아프리카어 전공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 콘텐츠의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인지하고 공정한 접근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구독자이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화와 글로벌화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성장은 글로벌 확산과 지역적 현지화의 조합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특정 국가에서 한국 콘텐츠가 방영되지 않거나 알고리즘의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아프리카 대륙 콘텐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결국 콘텐츠 중심의 산업 개편을 모색 중인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알고리즘 제국주의나 플랫폼의 중립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현지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한국에서 혹은 남아공이나 나이지리아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글로벌 구독자나 시청자에게 매력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현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표자문 이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이 참으로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소개해 주신 두 영화, 저도 넷플릭스에서 아프리카 컨텐츠를 검색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 재밌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다시 검색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발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 학부에서 오신 분이네요. 아프리카 학부의 박윤원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아프리카어 전공 박윤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반감정의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 협력 그리고 잠비아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반중정서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이 어떤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협력의 설계 방향에서 어떤 함의를 주는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를 행하게 된 동기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22년 학부 교수님과 함께 여름에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으로 타국 학생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영국 출신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아프리카 원조와 발전이라는 수업에서 탄자니아, 잠비아 철도 프로젝트 사례를 학습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원조와 중국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개발협력의 상징이자 동시에 의존의 시작이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고, 해당 인사이트는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협력이 왜 아프리카 내부에서 반감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감정이 단순히 외부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 구조의 문제인지, 이러한 질문을 연구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지속해서 하게 되면서 연구 동기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많은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중국의 채무 함정 외교나 대외 전략 등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협중 정서, 즉 반중 정서가 형성된 요인 중 특히 잠비아에서 중국의 투자 확대 시점을 기준으로 부패, 불신, 그리고 시민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이러한 내부 요인이 특정 지도자나 정당이 시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중 정서의 확산은 비단 문화적 반감이 아니라 정치, 제도적 불신이 결합된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각을 조금 바꿔서 수혜국 내부 거버넌스 구조와 감정의 상호작용에 좀 주목했습니다. 즉, 중국의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의 취약한 제도와 부패한 정치 구조가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통해 감정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정책 그리고 외교 협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잠비아를 사례로 반감정이 형성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반중 정서가 단순히 외부 투자자의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무능, 그리고 부패, 행정 비효율성 등 내부 요인과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정치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시민의 감정이 선거 전략이나 여론 조작의 도구로 정치 엘리트 등에 의해 활용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설계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저희가 좀 추가로 고려를 해야 할지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증가시키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향후 방안을 좀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로 진행을 하였고, 총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IMF 그리고 웅크타드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대잠비아 투자 구조, 고용 구성, 그리고 수출입 의존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BBC, 더 가디언, AP 등 국제 언론의 보도, 잠비아 현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성명서 약 30건을 수집하여 반중 담론의 프레임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지표인 WGI, 부패 인식 지수인 CPI, 앞으로 바로미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적 부패와 행정 신뢰도의 변화를 수치화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분석 단계를 통하여 잠비아의 반중 감정이 단순히 중국의 대외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잠비아 내부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분석 단계별 결과를 3가지 각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협력 구조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사실 잠비아 구리 산업의 가장 큰 투자국이자 수입국입니다. 하지만 고용 구조를 봐주시면, 이 표를 봐주시면
중국인 관리자 중심의 편중된 고용 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사실 현지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가 좀 제한이 되고 임금 격차가 발생되어 오히려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불균형이 아니라 사회적 불만이 감정적 불신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임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론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 성명서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중국의 경제 침투, 노동 착취,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좀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민단체 성명서 약 30건 정도를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던 거는 일부 광산 기업들이 법과 감독기관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과 기업의 특권적인 지위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담론은 단순한 반중 여론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가 선거 전략으로 좀 재활용하는 구조적 언어로 변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분석 결과입니다. 이 WGI 첫 번째 표를 봐주시면 부패 통제와 정부 책임성 외에 이 중간에 있는 4가지 수치들이 모두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표를 봐주시면 중국 기업과 협력기관이 대부분이 부패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고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시민의 70% 정도가 정부가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이구나 라는 불신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은 반중 감정을 심화시키는 내부적 촉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잠비아 협중 정서의 출발점은 단순히 중국의 일방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잠비아 내부에는 이미 오랫동안 부패한 거버넌스, 정치적 무책임,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구조적 요인들이 감정을 좀 장기적으로 누적시켰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구조의 불균형인데요. 중국 자본 중심의 자원 의존형 투자 모델은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현지 고용이나 기술 이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부족 그리고 낮은 임금 문제를 겪었고 이는 곧 불평등이 불신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정치적 활용과 제도화입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반중 감정을 단순히 사회적 불만으로 두지 않고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중국 탓 담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정치적 레토릭 감정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내부의 불균형과 분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감정을 단순한 여론이 아닌 외교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책 변수로 바라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내 협중 정서를 감정, 제도, 권력의 교차점에서 해석한 첫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은 이제 경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신뢰와 감정의 균형을 고려한 협력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중 정서를 중국의 일방적인 투자나 경제적 불균형 문제 중심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을 구분해서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었고 그 이후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재구조화해서 분석을 하였고 각각의 요인에 대해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중 정서를 경제적 의존부터 이러한 경제적 의존이 사회적 불만을 어떻게 낳았는지,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그러면 제도적 불신으로 어떻게 해석이 됐고 이게 어떻게 감정의 정치화로 이어졌는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보다 구조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저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확장되는 좀 연구자적 태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연구자적 태도를 가지고 단순히 답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제 연구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근거가 타당한지 합당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검증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중 정서를 단순한 외교 문제로 보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감정이 얼마나 제도, 정치, 사회 구조를 움직이는 실질적 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국제 협력도 단순한 자본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감정을 이해하는 외교가 신뢰 가능한 국제 협력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연구를 주신 장용규 지도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학부의 박윤원 학생이었습니다. 네, 잠비아에서 협중 정서가 이렇게 강한지를 몰랐네요. 특히 마지막에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언급해 주신 부분이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부의 마지막 발표는 이 팀은 정말 팀명이 재밌습니다. Finance and AI 융합 학부의 개미는 뚠뚠, AI는 똑똑 팀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 XGBoost 로버스트 앙상블 포 몰레큘러 솔러빌리티 프레딕션을 연구 주제로 한 제1저자 구현모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는 그 분자의 용해도를 AI 모델로 이용해서 예측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는 이와 같고요. 일단 연구 배경에서 용해도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용해도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용매 안에 용질이 평형 상태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물 100ml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최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용해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신약 개발에서 용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생체 이용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약물이 체내에서 적용하려면 용액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40%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이 불용성 때문에 중도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화학 공정 설계, 배터리, 환경산업 등에서도 용해도가 중요한 인자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은 왜 문제가 있길래 AI가 요구될까요? 일단 기존의 예측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적 측정입니다. 실험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는 건데 가장 정확하긴 한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소모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대규모 후보군을 스크리닝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물리화학 모델인데 이것도 정확도가 높지만 사용성 과정이 많고 어떤 범용성이 부족해서 특정 화합물군에만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자 구조와 물성 간의 비선형 관계를 학습해서 어떤 특정한 화합물군에 국한되지 않아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고속 스크리닝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행 AI 모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한 걸까요? 일단 기존 모델들은 대부분 단일 모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구조로 전체 용해도 범위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자 용해도라는 게 각 구간별로 구조적 특징이나 영향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모델로 하게 되면 특정 구간에서 오버핏 또는 언더핏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용해도 구간마다 분자 특성이 다르다는 가정 아래 최근 AI 업계에서 각광받는 MOE 구조를 차용해서 구간별로 전문가 모델을 만들고 전체 구간에서 고른 성능 그리고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개요입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과 같은데요. 일단 데이터 수집의 경우 용해도 예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AQSolDB라는 데이터와
가나바티라는 분의 연구에서의 데이터셋 두 개를 합쳐서 총 1798개의 분자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일단 데이터셋에서 정상 스마일스라는 것을 추출합니다. 아마 스마일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스마일스는 분자 구조를 글자로 표현한 코드인데 이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자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일스 데이터에서 비정상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썬 몰드레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 각 분자의 화학적 피처, 그 디스크립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립터들이 AI 모델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간 분할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뒤에 4번, 5번, 6번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왼쪽 네모가 이제 스마일스고 B부터 시작하는 그 표가 이제 각 피처예요. 근데 이런 피처가 1600개 정도 있었다는 거죠. 저희 메타 XGBoost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각 그 데이터셋을 용해도 기준으로 3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의 그 XGBoost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각 모델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구간의 데이터만 보고 학습하고 옵티널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메타 모델은 이런 각 베이스 모델 3개의 예측값을 받아서 그 FNN 구조의 메타 모델이 해당 그 예측값들에 대해 소프트맥스 기반 가중치를 생성하게 되는데 결국 이건 어떤 모델에 가장 가중치를 줄 것인가, 어떤 모델을 가장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모델의 구조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스 모델 3개, 각 구간의 모델 3개고 S로그P라는 피처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값이 메타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 이 메타 모델이 4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어떤 모델의 가장 가중치를 어떻게 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모델의 예측값에 각 모델의 그 베이스 모델의 예측값에 W라는 그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설정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쪼갰고요. 이렇게 쪼갠 이유는 원래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봤는데 이 방식이 가장 결과가 좋아서 이 방식으로 쪼갰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은 아직 못 해봤지만 아마도 각 구간별로 선형성이 유지된다는 점, 그러니까 오르면 쭉 오르고 내리면 쭉 내리는 그 구간, 그러니까 그 각 구간별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나눴고 역시 랜덤 스플릿이 아닌 스트래티파이드 스플릿을 사용해서 구간 비율을 유지했으며 모든 그 모델에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해서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도 옵티널을 통해서 베이스 모델과 메타 모델 둘 다해서 활용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AI 그 모델과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쓰였던 평가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MAE, RMSE, R스퀘어가 모두 널리 쓰이는 지표인데 이 모두 테스트셋에서 평가해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일단 빨간색 네모로 보이는 게 저희의 메타 XGBoost 모델인데요.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교군으로 만든 비교군 모델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MPNN 같은 경우는 GNN 계열 모델에 메시지 패싱 개념이 들어간 모델이고 메타 GCN 같은 경우는 메타 XGBoost에서 베이스 모델만 그냥 GCN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XGBoost는 단일 XGBoost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개의 비교군 모델들을 설정해서 실험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성능적으로 보나 어떤 3개의 지표에서 모두 저희 메타 XGBoost 모델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간별 절대 오차 분석입니다. 저희 모델에서 구간별 절대 오차의 평균을 파란색 점으로 그리고 파란색 점에 세로선이 이제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어떻게 그 오류가 나왔고 오류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일단 성능이 가장 안 좋았던 메타 GCN 같은 경우는 절대 오차의 그 값 척도 자체도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고 구간별로 그 오차의 표준 편차도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았던 것은 MPNN 모델인데 MPNN으로 와서는
일단 메타 GCM보다는 확실히 절대 오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건 XGBoost 모델인데, XGBoost 모델은 앱솔루트 에러 자체는 줄었지만 여전히 표준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저의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인 메타 XGBoost 모델이 앱솔루트 에러의 절대적인 크기나 표준 편차 값 자체도 모든 구간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성능 또한 우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와의 비교입니다. 일단 빨간색 네모가 선행 연구이고 초록색 네모가 저희 본 연구인데요. MA, RMSR, R스퀘어값 모두에서 저희 연구가 선행 연구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MA 기준 최고 성능 모델 대비 35%의 개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계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델 구조적 한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메타 XGBoost 모델이 단일 모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샤프 임포턴스 분석이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메타 모델과 베이스 모델 훈련함으로 단일 모델 대비해서 훈련 시간과 자원 소모가 큽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의 분포가 불균형한데요. 아무래도 중간 용해도 영역에 화합물 분포가 집중되므로 이로 인해서 양 극단의 영역에서 예측 정확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는 데이터 증강 및 가중치 조정 불균형 완화 방안 등이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논문을 내고 나서도 후속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후속 연구에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정제 및 확장성 개선인데요. 저희는 아까 스마일스를 몰드레드 디스크립터 계산 시에 기존에는 대괄호를 포함한 스마일스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상 분자까지 제거된 문제가 있었고,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계산 불가능한 것만 선별해서 제거해서 물론 성능은 조금 하락해 하긴 했지만 데이터의 신뢰성과 향후 확장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원래 2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AQSolDB만 단독으로 사용하여 일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수님 피드백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 메타 XGBoost 모델에서 하이 에러 모델 분자들 50개와 그리고 로우 에러 분자 50개를 비교해서 어떤 피처에서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길래 하이 에러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분석한 겁니다. 저희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로그 P, MW, 아로마틱 링스라는 피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일단 로그 P 같은 경우는 소수성인데, 이 부분은 아마 로그 P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수가 부족한, 아무래도 양극단의 로그 P가 높은 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수 부족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MW 분자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분자일수록 회전이 많기 때문에 회전 예측을 모델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로마틱 링스, 방향적 고리가 많은 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아로마틱 링이 파이파이 스태킹을 통해서 이게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델이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 결론 및 요약입니다. 일단 연구 요약은 저는 메타 XGBoost 모델을 제안했고 용해도 구간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한 가중 앙상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단일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고 하이에러 분자 분석을 통해서 성능 한계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일단 하이에러 분자 특화 학습을 설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세 개의 특성이 입체적인 분자 특성이기 때문에 3D 디스크립터를 반영해서 향후 모델에 적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 통합인데 3D 디스크립터를나 어떤 그래프를 바탕으로 하이에러 분자들을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을 향후 앙상블 모델에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 앙상블로의 확장인데요. 현재는 솔루빌리티 구간별로 고정된 구간 값을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 비닝 혹은 컨티뉴어스 게이팅 등으로 최근에 이제 MOE 그런 기법 등으로의 확장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생 연구를 통해서 느꼈던 일단 연구적 성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화학 융합에 대한 실질적 이해인데요. 스마일스 표현부터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한 사이클 직접 수행하면서 AI 화학의 흐름을 직접 체득해 보였고요. 또한 다양한 모델들을 경험함으로써
모델 선택 기준과 구조적 차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구간 기반 학습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설계해서 직접 구현하였고요. 또한 디스크립터 계산 시에 오류나는 분자들을 제 임의대로 제외하지 않고 데이터의 정합성과 재현성을 고려한 처리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네, 발표자분 시간이 많이 초과된 관계로 여기서 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의 개미는 뚠뚠 AI는 똑똑 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2부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시작을 여는 팀은 글로벌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 학부의 휴먼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대별 청년의 일경험을 다시 묻다라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 GBT 학부 박연송, 신유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요즘 일하시는 게 다들 행복하신가요? 어떤 분은 월급날엔 행복하죠 라고 말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는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M세대와 Z세대의 일경험 차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는 세대별로 일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연구의 목적과 수행 과정, 그리고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 노동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 유형 근무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재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Z세대는 이를 생계의 수단이 아닌 자기 실현의 장으로 인식하며 조직 충성도보다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세대와 Z세대의 조직 경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세대별 가치관 차이에 기반한 맞춤형 조직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는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론적 검토로 직무 특성 이론, 자기결정 이론, 심리적 계약 이론을 토대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만족이 세대별 조직 몰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세대별 직장 만족, 구직 가치, 이직 요인을 구조적, 심리적, 전략적 요인의 3가지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분석 및 검증 단계로 한국 노동 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과 패널 데이터 비교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노동 패널 조사를 활용했고 1998년부터 매년 동일 가구를 추적한 장기적 노동시장 데이터로 2007에서 2009년은 M세대, 2021에서 2023년은 Z세대를 대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분석은 세대 간 현 직장 만족도, 구직 가치, 이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변량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근무 조건, 근무 시간, 복지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자율성 및 유능감 중심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성장 기회 및 피드백 체계 등의 전략적 요인을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Z세대는 M세대보다 고용 형태가 다양하지만 임시직 비중이 높아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Z세대는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단 고용 패턴으로부터의 탈피, 즉 진입 경로의 다양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감소와 초과 노동 비율 하락은 청년 세대의 가치 전환, 즉 탈관료화된 노동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M세대의 안정 중심 가치에서 Z세대의 성장 중심 가치로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Z세대는 직업을 단순한 급여의 수단이 아닌 자율성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불만족 시 참는 것보다 적극적인 이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M세대가 수동적 퇴사자라면 Z세대는 능동적 경력 설계자입니다. 이는 Z세대가 조직보다 개인의 성장 경로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빠르게 이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Z세대는 M세대보다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임금 상승과 근로조건 개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 및 관계성 등 정성적 요인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조직이 단순히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Z세대의 만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향후에는 심리적 정렬과 성장 기회 제공을 병행해야 지속적인 몰입을 이끌 수 있습니다. Z세대는 M세대에 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준으로 조직을 평가합니다. 개인주의적 가치와 자율적 근무 환경을 중시하며 직무 자율성, 피드백, 성장 지원을 핵심 가치로 둡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2.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3. 정기적 경력 피드백을 통한 이직 감소. 4. 자기 설계형 경력 프로그램 도입으로 맞춤형 성장 지원. 결국 본 연구는 세대 맞춤형 조직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일경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팀원 각자의 전문성과 협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고 보완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연구에서 연구의 기획과 분석을 총괄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한국 노동 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분석을 수행했으며 결과 해석과 시각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최종 발표 자료 구성까지 주도하며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유진 팀원은 연구의 이론적 틀을 다졌습니다.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학문적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정제와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 결과를 명확히 표현했고 논문 초안 작성과 문헌 인용 정리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률 교수님께서는 연구 전반에 걸쳐 방법론적 자문과 세심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분석 설계와 결과 해석 단계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기획에서 분석 그리고 해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연구 흐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MZ세대와 구직 및 이직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만 공식적으로 654건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주제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기존 연구들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본 연구 설계 과정에서 참고한 주요 선행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MZ세대의 직무와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세대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나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별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표본의 설정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M세대와 Z세대를 각각 정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출생 연도에 속하는 전체 인원을 연구 표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반면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세대 간 비교를 위해 각 세대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M세대와 Z세대 각각 3개년을 선별하여 연구 표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Z세대의 주요 특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Z세대의 이직률 상승을 비롯한 노동시장 내 행동 특성의 근거가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Z세대의 특성을 팀워크와 집단주의 정신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는 본 연구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향후 추가 탐구가 필요한 지점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적 관리 전략의 제시입니다. 선행 연구와 가설 검증을 통한 이론적 결과 도출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전공 강의에서 학습한 인적 자원 관리 이론을 기반으로 조직 관리자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팀명 휴먼이 상징하듯 저희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별화된 연구를 완성하기까지 저희는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구 초기 저희는 기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각 세대가 경험한 시대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M세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Z세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했고 이를 통해 세대별 사회 및 경제 환경을 반영한 타당한 비교 구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복잡성 역시 저희가 직면한 주요 난관이었습니다. 한국 노동 패널 조사인 K립스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어 세대 비교 변수를 추출하고 정리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표면적 변수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세대 가치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취업 기간의 변화와 세대별 가치관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피드백에 따라 데이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측정 기준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보다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틀과 실증 데이터 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직무특성 이론, 자기결정 이론 등의 초기 M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MZ세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론을 재구성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라고 피드백을 주셨고 저희는 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간의 불일치를 핵심 개념으로 확립하여 MZ세대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 전반에서의 도전과 해결 경험은 저에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성장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본전공 수업 중 하나인 인적자원관리 수업에서 가졌던 궁금증이었습니다. Z세대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한 시대에 관리자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할까? 저 역시 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직장을 향한 이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흐름 속에서 관리자들이 우리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호기심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고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며 학문적 탐구심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MZ세대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구조와 개인의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또한 Z세대로서 이 내용을 제 삶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왜 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끈기 있게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는 힘, 그리고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속 호기심이 실제 연구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과 성장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이미지나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세대 간 일자리 가치관의 차이를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증적 분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Z세대이자 곧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될 당사자로서 연구 결과를 제 상황에 대입해보며 실제로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학부 과정에서 이런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결국 미래에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소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흥미있는 일에만 열정적으로 임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논문 작성을 통해 어려움 앞에서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소중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과 이경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관리자들도 MZ세대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선 그들의 가치관을, 직업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은 AI 데이터 융합학부 글로벌 스포츠 산업 전공의 텍스트 그레디언트 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동행렬 피드백을 이용한 연관성 판단 프롬프트의 효율적인 최적화 방법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텍스트 그레디언트 팀의 제1저자 데이터 융합학부의 이희윤입니다. 우선 앞 발표에서 AI 분야 중 하나인 XG부스트에 관련해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딥러닝 분야에서도 가장 핫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의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은 혼동행렬 기반 단일 업데이트만으로도 LLM 호출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도 평가 일치도는 유지, 향상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발표는 배경과 문제의식, 제안한 방법, 그리고 실험 및 결과, 그리고 결론과 성장 경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팀의 연구 동기입니다. 정보 검색에서의 LLM인데요. 정보 검색이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가장 관련 있는 문서, 패시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쿼리와 패시지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최근에는 GPT-4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하여 이 연관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LM 기반 평가는 사람 평가자가 패시지와 쿼리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보다 빠르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데요. 즉 효율성과 확장성 그리고 평가 품질의 일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까지 아낄 수 있겠죠. 이 덕분에 최근에는 검색 랭킹 조정이나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등 실제 서비스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랭킹 정교화인데요. LLM은 단순히 내용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문서가 사용자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 또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이 더 정확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상위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LLM의 성능은 프롬프트 설계 문구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프롬프트의 표현이 다르다면 연관성 판단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두 표의 문장은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프롬프트의 표현이 달라서 TREC, DL 데이터셋에서 연관성 평가 품질이 같은 GPT 3.5, GPT-4 모델인데도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최적화는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LLM이 스스로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자동 프롬프트 최적화 APE, OPRO, APO 기법이 기존에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수십만 회의 LLM 호출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LLM 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방법을 최우선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팀의 제안 방법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의 모체인 APO 방식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APO 방식에서는 LLM이 지시문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 번 최적화에 수천 개의 후보 프롬프트를 평가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서비스 환경에서는 시간, 전력 등 자원의 과도한 소모로 인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방식은 후보 생성, 평가, 수정 단계를 반복하여 수천 개의 후보 프롬프트를 만들어냅니다. 즉 탐색 기반 방식이라 성능은 개선될지라도 비용과 시간, 자원 등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혼동 행렬을 기반으로 단 한 번의 업데이트만으로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APO CF 기법을 제안합니다. 혼동 행렬은 모델의 예측 결과를 TP, TN, FN, FP로 구분해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혼동 행렬은 LLM이 출력한 yes, no 판단과 사람 평가자가 정한 실제 정답 yes, no를 비교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관성 판단에서 사람 평가자가 yes라고 한 문서를 LLM이 no라고 판단한다면 false negative FN, 사람은 no라고 판단했는데 LLM이 yes라고 판단한다면 false positive FP로 기록됩니다. 이 FP와 FN 비율을 통해서 프롬프트가 너무 보수적인지 혹은 너무 관대한지를 판단하고 딱 한 번의 수정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예제에서 기본 프롬프트가 false negative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answer의 정의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의 프롬프트 최적화 방식은 이를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네, 저희는 이를 위해서 메타 프롬프트를 설계하였는데요. 이 메타 프롬프트에서는 혼동 행렬을 입력으로 넣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프롬프트를 수정하도록 LLM에게 지시합니다. 혼동 행렬을 넣어주는 부분이 위에 존재하고 그 아래 FP가 높을 경우 연관성을 너무 관대하게 판단했으니 보수적으로 판단하라. FN이 너무 높을 경우 연관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했으니 관대하게 판단하라 라고 프롬프트를 수정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즉 LLM이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분석해 프롬프트를 다시 쓰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설명에 앞서 실험은 TREC DL 패시스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실제 검색 로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사람 평가자가 직접 관련성을 라벨링한 데이터셋입니다. 관련 있음과 매우 관련 있음을 yes로, 관련 없음과 무관함을 no로 변환해 이진 분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는 코엔-카파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두 평가자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단순 정확도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P5 수식은 실제 평가자 간의 일치율, P2 수식은 우연에 기대한 일치율을 의미합니다. 즉, 카파 값은 단순히 두 평가자가 얼마나 자주 같은 답을 내는가 뿐만 아니라 각 평가자의 답변 분포까지 고려하여 우연히 일치할 확률까지 보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평가자가 항상 yes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가 나오더라도 카파 지표에서는 낮게 평가됩니다. 이처럼 코엔-카파 지표는 LLM의 프롬프트가 실제로 인간 평가자와 유사한 판단 기준을 학습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나 편향에 의존한 결과인지를 정밀하게 판별해주는 지표입니다. 이 표는 아까 보신 것처럼 APO-CF가 실제로 프롬프트를 수정한 예시입니다. 기존에는 Does the passage answer the query처럼 단순했지만 혼동행렬 분석 후에는 부분적으로라도 논리적으로 답을 유추할 수 있으면 yes로 판단하라 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FN, 사람이 관련 있다 라고 판단했는데 LLM이 관련 없다 라고 판단한 경우가 감소하고 평가 일치도 코엔-카파 지표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실험에는 최신 대형 언어 모델 API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델에서 환경 프롬프트 최적화 기법의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AI의 GPT-4o, GPT-4o mini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었던 딥시크 챗을 이용해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각 모델은 API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식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하였고 LLM 응답 생성 과정에는 모든 프롬프트와 입력상에 대해 동일한 템퍼레처 파라미터를 0으로 고정함으로써 동일한 입력에 대해 항상 일관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재현성과 비교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실험한 결과 저희가 제안한 APO-CF는 GPT-4o에서 코엔-카파 지표 0.548, GPT-4o mini에서 코엔-카파 지표 0.553으로 모든 기존 기법 AP, OPR, APO를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총 LLM 호출 횟수는 기존 10만 회, 16,000회, 28,800회에서 100회로 감소하여 자원을 상당히 절감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검색 엔진 실무 환경에서도 바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최적화임을 보여줍니다. LLM의 1회 호출에만 핸드폰 1개의 완충에 필요한 전력이 사용되므로 기존 10만 회, 2만 회, 16,000회의 호출에 비해 저희의 100회 호출은 획기적인 자원 절약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의 요약입니다. 기존 자동 프롬프트 최적화는 반복 호출로 비용이 높았지만 저희의 혼동행렬 기반 방법은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 동등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전체 분포를 반영한 구조적 피드백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만 현재는 yes, no, 즉 이진 분류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딥시크 모델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모델에 따라 저희의 수정 방식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프롬프트 최적화 시에 LLM 모델의 구조적 특성과 해석 방식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LLM 모델의 구조적 특성까지 살필 수는 없었으나 미래에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더 나은 최적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연구에서 일저자인 저는 LLM 기반 연관성 판단 프롬프트 최적화에 관한 기존 연구 APO, AP, OPR 등 프롬프트 최적화 분야의 선행 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공동 저자인 성민우 학우님과 고아인 학우님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함께 수행해 주셨습니다. 모델 설계와 구현은 최재걸 교수님의 지도해 주신 아래 팀 전체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모델 코드 수립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모델 코드 수립 과정에서 최재걸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나 저희가 적절한 평가 지표가 없어 단순 정확도로는 평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코엔-카파 지표, 학부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지표를 지도해 주셔서 이를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더 정량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체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분야의 학부 수업에서 학습한 이론들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중요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알고리즘적인 접근을 넘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고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혼동 행렬을 LLM의 프롬프트 연관성의 학습 피드백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과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의 깊이가 매우 확장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 설계와 실험 과정에서의 끈기와 협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실험 설계와 모델 수립 과정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과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직접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컴퓨터 학회인 한국정보과학회에 참여하면서 우수상까지 수상하는 값진 경험을 통해 대규모 언어 모델 분야와 정보검색 분야를 더욱더 심도 깊게 탐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들어도 여전히 어렵네요. 저도 챗GPT를 사용해서 교수 학습자료를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프롬프팅 스킬은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단 한 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화학과의 NBOE 랩 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BOE 랩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프러시안 블루라는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 물질을 이용해서 전기화학적 그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따라서 이제 맛있는 거에 많아지고 이제 먹을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뇨병 환자도 이제 계속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뇨병은 계속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이 당뇨병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혈당 측정기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이 혈당 측정기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10,000원에서 100,000원대까지 이제 가격이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략 40,000원대 안팎으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험지도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해가지고 계속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싸고 이제 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혈당 측정기를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탄수화물을 저희가 먹게 되면은 이제 저희 몸에는 이제 포도당이 생성됩니다. 이 포도당이 생성되게 되고 이 포도당이 이제 저희 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 혈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혈당도 높아지게 되고 그럼 이게 당뇨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당뇨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포도당 산화효소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포도당과 포도당 산화효소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소독약으로 쓰는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제 전류를 얻어낸 걸 토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혈당 측정기의 원리이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프러시안 블루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좀 더 저렴하고 좀 효율 좋은 센서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저희 랩실에서 만든 프러시안 블루 용액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러시안 블루 용액을 이제 전극에 붙인 다음에 이 전극을 붙이고 이제 전기화학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과산화수소를 직접 넣으면서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포도당 산화효소를 전극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 포도당을 넣으면서 반응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었을 때 이제 전류가 생성되어서 이제 그래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그래프가 이제 전류가 떨어지는 게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아까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제 붙인 다음에 포도당을 넣으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두 번째 그래프가 이제 포도당을 넣었을 때마다 이제 전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이제 전류가 생성되었구나.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혈당 측정기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프러시안 블루의 크기나 모양이 이제 이런 전류 생성에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저희가 만든 프러시안 블루를 찍어 보았는데요. 이제 맨 오른쪽 사진이 이제 프러시안 블루를 찍어 본 사진입니다. 대략 약간 구형 같은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대략 크기가 2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저희 팀원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저자로 했고, 홍정우 학생, 홍지연 학생, 그리고 이제 오정우 교수님이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실험과 이제 전반적인 실험 설계를 하였고, 이제 홍지연 학생이 이제 세세적인 실험을 도와주었습니다. 뭐 뒷정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시약을 미리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에 이제 도움을 주었고, 홍정호 학생은 이렇게 얻어난 데이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래프나 PPT 형식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 PPT나 그래프 같은 걸 보고 이제 교수님과 매주마다 미팅을 통해서 이번에는 결과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포도당을 좀 더 넣어보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좀 더 줄여보는 게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실험을 좀 수정해 가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크게 이제 혈당 측정기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피를 사용하는 방법과 피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이제 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고 이제 정확도도 살짝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땀 기반으로 뭐 측정하는 방법, 전자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일부 뉴스에서 보기로는 이제 뭐 어르신 분들은 이제 좀 이런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피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피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과산화수소, 저희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양을 측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프러시안 블루가 이제 이 과산화수소와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강하게 반응을 해서 되게 안정적이고 이제 깨끗한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조금 더 지금 시중에 있는 혈당 측정기보다 좀 더 이제 저렴하고 좀 더 좋은 성능의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직 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극을 통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극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아직은 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고, 좀 더 이제 안정성이나 유지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아닐지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직 실제 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 피로도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아까 직접 진짜 이제 전극이 아니라 혈당 측정기를 만들어봐서 한번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험 중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문제 좀 몇 가지만 뽑자면은,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수님한테도 조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팀원들끼리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실험할 때는 홍정호 학생, 홍지영 학생이 이제 뭐 논문이나 뉴스를 찾아보는 식으로 한번 실험 계속 진행했고, 한때 한 번은 이제 홍정호 학생이 이제 실험을 주도하고 이제 저랑 이제 홍지연 학생이 이제 계속 정보를 찾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 이제 홍정호 학생이 그 pH 미터라는 기기를 사용하다가 발견하였습니다. 흔히 저희가 염산이라고 부르는 이제 용액이 있는데, 그 염산이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 후로 이제 그 홍정호 학생의 얘기대로 이제 pH 좀 염산의 양을 줄이니까 이렇게 오른쪽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지연 학생이 25년도 1학기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은 좀 졸업 관련해서 좀 많이 바빠가지고 실험을 아예 참가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나갈까란 고민도 하셨었는데, 이제 저랑 홍정호 학생이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방학 때 하면 된다.
방학 때 열심히 하면 된다 해가지고 홍지연 학생이 이제 방학 때도 이제 매일매일 저희 랩실을 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좀 양질의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전극에 이 프러시안 블루를 붙이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붙이고 이거를 그냥 여기 전극에 떨어뜨리고 나서 말리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좀 결과값이 이상하게 변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결과 교수님이 그러면 그런 방법 말고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붙여보는 방법은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극에 이제 프러시안 블루를 이제 전압을 가해가지고 붙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후로는 그 좀 결과값이 튀거나 이상하게 나오는 경향이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좀 유지성도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기기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쓰게 된 기기들입니다. 여기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관독의 전자현미경, 전기화학 분석기, 라만 분광기 등을 사용하였고, 이 기기들은 실제로는 이제 학부생들 입장에서 만져볼 일이 거의 없는 실험 기기인데, 그냥 이론으로 교과서에서만 보기만 하는 그런 기기들인데, 이 기기들을 직접 이제 실사용하고 이제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기기들도 이제 실제 사용하면은 되게 좀 복잡하거나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을 가거나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팀원들이 이제 이번 실험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건데, 근데 지금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일저자로서 이제 뭔가 실험을 되게 주도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좀 조급함이나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아무리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해도 이제 실험은 계속 반복적인 실험이 많고 이제 실험 결과값도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실험이 제가 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들 이제 홍정호 학생과 홍지영 학생들이 저를 많이 지탱해 주는 것을 보고 저 꽤 큰 감동을 느꼈고, 이제 그리고 제 멘토이자 이제 조언자이신 교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리더는 앞을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함께 나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걸 확실히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이번 실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열어주신 이제 학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를 도와주신, 여기는 없지만 이제 홍정호 학생, 홍지연 학생, 그리고 오정국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학과의 NBOE 랩 팀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인간적 성찰의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같이 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7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습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 주신 여기 있는 발표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학생이 열정적인 발표를 들으시면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심사위원분들의 간단한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훈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학부 수준의 교육이 아무래도 그냥 티칭 그리고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의 원래 본질인 학문 연구는 조금 소홀해지고 뭐 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 정도 수준으로 많이 전락해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제 학부생들이 연구의 주제를 찾고 다양한 주제를 또 찾아내시고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하고 이제 발표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인텔렉츄얼 스티뮬리라고 하죠.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참 잘했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자기의 전공 분야 그리고 흥미,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잘 컴바인해서 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연구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정말 대학다운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부 수준으로 볼 때 기대치보다 훨씬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구의 기회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가 학부생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결과들을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공대는 당연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 형식이지만 소셜 사이언스도 언어를 포함해서 사실은 연구라는 게 좀 사이언티픽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애널리틱 그러니까 분석적인 과정으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게 이제 연구의 기본 모형으로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검증해내는 거죠. 그 연구라는 게 원래 그냥 guess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팩터들을 잘 이렇게 정제해내고 그 팩터들 간의 관계를 뭐 통계학적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에비던스들을 잘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중요한 연구의 핵심이고 자료를 기반해서 에비던스를 기반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의 정합성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검증해내는 그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물론 학부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의 그런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좀 어려운 거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탐구 모델링을 하고 또 학문적인 논의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게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또는 대학원에 가서 연구자가 되든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더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셨으리라 만들어졌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능력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 자체가 멋있었고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경식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이 귀중한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학술연구 학술제 심사위원으로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7팀 그 발표를 잘 들었고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자기가 뭐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뭐 약간 겉멋만 듣는 연구 아니면 그리고 굉장히 뭔가 허풍 있고 뭐 그냥 뭔가 실체는 없는 그런 이런 뭐랄까 좀 그 허구적인 연구를 갖다가 이제 학생들이 할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7팀 모두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궁금해한 부분을 딱 연구지를 설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기존 문헌을 분석을 하고 이 기존 문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 분들께 꼭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연구라는 건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것을 갖다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자기가 뭔가 약간의 기여를 함으로써 이런 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런 분석을 하는 이런 툴들이 접근 방법은 중요한데 이런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디서 학부생들로서 배울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자그마한 그 부분을 갖다가 인지하고 이 학술지에 대입하 적용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고 여러분들의 그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고요. 오늘 귀중한 자리에 심사위원으로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수 교수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다행히 제 시간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차에서 계속 좀 불안했거든요. 늦을까 봐. 아무튼 좋은 학술제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 이제 배경은 환경학과 자연과학이지만 제 와이프도 아프리카어과고 동생도 독일에서 이제 그쪽 일을 하고 있어서 이공계 사람이지만 굉장히 지역학에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공계는 당연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들었고 아프리카나 그리스나 MG 취업률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랄까 전문가 아니면 또 반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왜 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답을 정해놓고 문제들을 만들어서 가는 느낌이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문헌조사 같은 것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부생들이 이제 수업도 듣고 시험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경험을 가지고서 나중에 연구자가 돼서 연구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보강을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이제 갖고 온 스크립트를 보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염병처럼 퍼졌어요. 이런 스크립트를 보고 발표를 하는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거나 뭐 어디 발표 자리에 가서 발표할 때 최소한 그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그 대화 내용은 머릿속에 완전히 외워놓고서 그냥 건드리면 나오는 수준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표를 해야지 임팩트도 강하고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라는 인식을 딱 주거든요. 나와서 스크립트를 보고 읽으면 심지어 저희는 저희과 교원 뽑을 때 어떤 박사님이 그렇게 읽었어요. 갖고 와서 스크립트를. 그럼 바로 탈락이거든요. 바로 탈락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잖아요. 외워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느끼고 가는 건 학부생 분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건 잘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제 수업만 못하는 거지 본인들이 원하는 건 잘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세 분 모두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스크립트를 앞에 보면서 발표하는 입장으로 굉장히 뜨끔합니다. 저도 외워서 했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상팀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 언어 계열, 비언어 계열, 그리고 이공 계열 한 팀씩 각각 한 팀씩 해서 총 3팀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총 점수는
1차 심사 결과 50% 그리고 2차 심사 결과 50% 해서 총 100%를 합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도 1학기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연구 학술제의 최우수상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도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도 바로 열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군요. 자, 인문 사회 계열, 언어 계열에는 아프리카 학부의 박윤원 학생이십니다. 네, 시상에는 네, 현재훈 교수님께서 언어 계열 수상자에게 시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여기.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윤현 학생. 네. 네네네. 다음 분은 다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각각 이제 전문 분야별로. 네네. 네, 네네. 그러시면은 비언어 계열 수상자도 네, 현재훈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 사회 계열 비언어 계열의 최우 수상자는 네, 축하드립니다. 개미는 뚠뚠, AI는 똑똑. 네, 축하드립니다.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의 개미는 뚠뚠, AI는 똑똑 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0계열 수상에는 계속 현정 교수님께서 계속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도 좋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시상도 해주시고 사진도 이제 같이 찍으시기에 참 이제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계열에는 Text Gradient AI 데이터 융합 학부이십니다. 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역시 현재훈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세 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학술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가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만족도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쪽에 스크린으로는 지금 띄우기가 어려워서 양쪽 벽에 지금 QR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폰으로 스캔하셔서 만족도 조사에 꼭 반드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다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사진 촬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의 끝자락에서 한 학기 동안 연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학기 제1회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연구학술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